여러분, 오늘은 한 할머니와 손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그냥 준호 할머니로 불렸습니다.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 삶의 이유, 제 전부는 손주 준호였으니까요. 아들은 몇 해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퇴근길, 빗길에 미끄러진 화물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 겁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충격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아이를 돌봤지만 점점 이상한 행동이 늘어났습니다. 밤마다 괴성을 지르거나 누군가 자신을 따라온다며 문을 잠그고 떨곤 했습니다. 결국 치료도 거부한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연락은 두절됐고 남은 건 고작 7살 손주와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편의점 앞 아파트 재활용장에서 버려진 박스와 캔, 플라스틱을 모아 팔면 하루 10,000원, 많아야 20,000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손끝이 얼어붙어 캔을 제대로 주울 수 없었고, 여름이면 등에 땀이 흥건히 배어 티셔츠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래도 준호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오래된 단층 집이었습니다. 벽지는 갈라지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와 전기장판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제겐 보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힘겹게 은행 대출을 갚고 준호 앞으로 남겨둔 유일한 유산이었으니까요. 저는 늘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준호는 그 말이 마음에 새겨졌는지 가끔 친구들이 집이 낡았다고 놀려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아빠 집이야. 우리 보물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재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곧 보상금이 억 단위로 나온다더군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늘 있던 소문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구청 사람들이 벽마다 붉은 글씨로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고 표시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집 담장에도 큼지막한 붉은 글씨가 남았습니다.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도 아파트로 바뀌어요? 우리도 이사 가는 거예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집도 달라질 거야. 근데 준호야,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자란 추억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큰 돈이 걸린다는 건 누군가 탐낼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제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소식조차 없던 며느리, 그러니까 준호의 친엄마가 집 앞에 나타난 겁니다. 머리는 엉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신 차렸어요. 내 엄마로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 손에서 리어카 손잡이가 덜컥 미끄러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준호는 그 여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라는 말을 기억조차 못하는 아이의 얼굴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재개발 소문이 돈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나타난 게 과연 우연일까? 며느리가 집 앞에 서 있던 날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다가 재개발 소문이 돌자마자 이렇게 나타나다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불길한 예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 괜찮아졌습니다. 준호도 제가 직접 키우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건 알지만 준호는 이제 엄마를 기억도 못한다. 몇 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소리니?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제 자식 아닙니까? 법적으로도 제 아들이고요. 며칠 뒤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호랑 같이 살면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직장도 구했고 아이 키우는 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 옆에 있어 준 건 나야. 내가 떠난 건 내 선택이었고, 준호가 너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데려가겠다고?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건 당연히 친엄마가 해야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늙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시려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자 제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누구예요? 준호야, 내 엄마란다. 아이는 한동안 말을 잃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할머니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준호에게 제가 곧 엄마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갈수록 태도를 바꿔갔습니다. 처음엔 울고불고 매달리더니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어머니, 좋게 해결합시다. 아이는 제 아들이고 집은 제 남편이 남긴 겁니다. 제가 법적으로 움직이면 어머니가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 끌어안고 살아온 손주를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준호 앞에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엄마랑 같이 살래? 아니면 할머니랑 살래?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 난 할머니랑 살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든 결국 법이 정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맞서 싸워야겠다. 며느리가 다시 찾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무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와 제 앞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변호사와 상의한 내용이에요. 제가 준호의 친모니까 양육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 문제도 정리해야죠. 법원에서 만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직감했습니다. 이제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법과 돈의 문제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리요. 저는 며칠 동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리어카를 끌고 나갔다가도 어느 순간 혹시 오늘 저 여자가 아이를 데려가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에 휩싸여 집으로 뛰어들어오곤 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저를 바라보며 자꾸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 그렇게 힘들어해요? 혹시 그 아줌마 때문이에요? 저는 아이 앞에서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할머니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속마음은 시커멓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돈도 문제였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변호사를 데려온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저도 혹시 몰라 상담을 받아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 앞에서 안내판에 적힌 상담 1시간 20만 원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그대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폐지를 주워 모아도 겨우 손주 밥값과 전기세를 내는 형편이었는데 변호사 비용이라니. 그건 제 세상과는 너무나 먼 얘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쓰럽게 여기긴 했습니다. 슈퍼 아줌마는 어머니, 힘내세요. 요즘도 혼자 손주 보시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하며 귤 한 봉지를 쥐어주었고 이웃집 아저씨는 그래도 법적으로는 친엄마가 강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하고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정작 누가 제 손을 붙잡아 주거나 함께 방법을 찾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저 혼자 견뎌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정말 엄마한테 가야 해요? 저는 그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도 널 데려갈 수 없어.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이 많아져 아들의 유품인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까지 늘 품에 넣고 다니던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사진, 그리고 몇몇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정우 변호사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대학 시절부터 의지하던 친구, 제게도 몇 번 인사를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아직 그 번호가 그대로일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여전히 같은 번호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세요? 오랜만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에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정우 변호사는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준호를 보자마자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아빠랑 내가 대학 때부터 친구였어. 아빠가 늘 자랑하던 아들이 바로 너야. 준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제 아빠 친구예요? 그럼 내 아빠는 늘 내 얘기만 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아? 그 말에 준호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정우는 상황을 다 들은 뒤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친모라고 해도 아이를 버리고 수년간 돌보지 않은 사실은 분명히 불리합니다. 특히 아이가 이렇게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는데 법원에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져 있던 가슴이 조금은 다시 서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 준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주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두렵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제 옆에는 아들의 친구, 변호사 정우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앞에는 손주 준호가 있었습니다. 작은 두 손을 꼭 쥐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꼭 같이 살 거죠? 아무도 날 데려가지 못하죠? 저는 그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이제는 할머니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꼭 지켜낼 거야. 재판 당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꼭 움켜쥔 채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을 잃고 방황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판사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친모입니다. 지난 시간은 힘든 시기였지만 이제 회복했습니다. 아이를 제가 직접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 명의의 집과 재개발 보상금 역시 친모인 제가 관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시 정말 아이를 뺏기게 되는 걸까? 그러나 제 옆에는 정우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오래된 친구이자 이제는 제 편이 되어준 사람. 정우가 침착하게 일어나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은 친모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권리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잃은 후 지난 3년간 친모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돌본 건 오직 할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우는 곧 이어 덧붙였습니다. 또한 본인은 아이가 재개발 보상금이 논의되자마자 나타났습니다. 아이의 복리보다 재산적 이익을 우선한 것이 명백합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질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정우가 준비한 카드가 공개되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아이가 지난 몇 년간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분입니다. 곧 준호의 담임 선생님이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교단에 섰을 때와 똑같은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아이와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준호 군의 담임교사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 학교에서 그 아이의 생활과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선생님은 가방에서 종이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건 준호 군이 학교에서 쓴 생활일기입니다. 아이는 글마다 할머니 얘기를 썼습니다. 할머니가 아침마다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셨다. 할머니가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셨다. 할머니가 없으면 난 혼자다. 아이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아이에게 가족은 할머니뿐입니다. 법정 안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준호가 직접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살고 싶습니다. 엄마는 저를 버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 하루도 저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할머니가 저의 엄마예요. 그 순간 판사의 얼굴이 굳어졌다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본 재판부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아이의 일관된 의사와 증언, 담임교사의 진술, 그리고 친모의 과거 행적을 종합해 볼 때 준호 군은 조모, 즉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우 변호사가 제 어깨를 붙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해내셨습니다. 준호는 제 품에 안겨 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사는 거죠? 아무도 날 데려가지 못하죠? 그래, 준호야.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 하지만 그때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 없어. 이건 다 조작이에요. 애가 어려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라고요. 그녀는 난동을 부리며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와 며느리를 제지했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그녀의 불안정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판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 더 이상 아이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들아, 내가 남겨준 집과 아이, 내가 끝까지 지켜냈다. 준호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은 보물이잖아요. 저는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이 집도 우리 삶도 다 우리가 지킨 거야.